안녕하세요. 포커스M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플라스틱 병 속에 갇힌 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아주 작은 불청객이 따라올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불청객의 이름은 바로 환경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호르몬을 막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몸속 환경호르몬을 2주 만에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생활습관 2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화장품과 세제 등 일상의 생활용품 속에서도 환경호르몬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독성 제품이나 천연 성분이 포함된 생활용품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또 몸을 청소하는 생활 습관도 있습니다. 이 해독을 돕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체내에 축적된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브로콜리와 케일, 양배추와 같은 채소를 섭취하면서 독소 배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환경 호르몬을 줄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는 더 멋진 이야기와 현장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그린 인터뷰와 체험 선행 현장에서 어떤 환경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 ESG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ESG 평가는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여서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린 인터뷰에서는 이 ESG 평가가 왜 기업들에게 ESG 경영의 지표가 되었는지, 평가 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 히어로로 변신하고 있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보시죠. ESG가 기업 경영의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들이 환경과 사회적인 측면에 얼마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은 중요한데 지속 가능한 기업은 과연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관련해서 안지훈 교수님과 ESG 경영 그리고 ESG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ESG 평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ESG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셨으니까 저랑 함께 복습도 하시면서 ESG 평가까지 어떤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함께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ESG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다양한 가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는데요. 가치란 한 사회 또는 세대 또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경제적 가치라고 이야기하고요.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는 환경적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회 전반적인 인권의 향상이라든지 노동권의 보존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사회적 가치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즉 가치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는 이런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 중에 하나가 기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핵심 요소를 몇 가지 포함하는데요. 3가지를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 경영을 그 기업이 하고 있는지, 또 그 기업이 사회 책임 경영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 회사, 그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ESG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ESG란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회사가 이룩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실천 목표들을 몇 가지 구성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ESG가 전 지구적으로요 어떤 맥락에서 출발되었는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987년도에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현 세대의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미래 세대의 발전을 저해시키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발전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고 쭉 가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기업의 성장, 기업의 발전 또는 그 국가나 정부의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미래 세대의 발전에 저해하지 않을 정도로만 고려해서 현재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잘 모아져서 2000년도에 유엔에서 전 지구가 함께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목표를 세워보자라고 해서 새천년 발전 목표가 수립되게 됩니다. 2000년도부터 2015년까지 전 지구가 8가지의 목표를 함께 추구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되기 전에, 그러니까 새천년 발전 목표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무총장과 유엔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던 거예요. 정부에서는 충분히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기업의 영역에서는 이런 고민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전 세계에 있는 그 투자 회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할 때 이 3가지를 고려해 주세요. 하나는 환경을 고려하는 기업인지, 그 사회, 지역 사회를 고려하는 기업인지, 마지막으로 그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고려해서 투자할지 말지, 또는 현재 투자하고 있다면 해당 기업이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견인해 주세요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ESG입니다. 좀 아시겠죠? 그런 이후에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이 됐을 때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전 지구가 함께 추구해야 될 목표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은 뭐죠? 네, ESG로부터 출발해서 ESG의 확장판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ESG란 1987년도에 처음 시작되었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구체화돼서 기업의 경영 목표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이제 요즘은 단순히 기업의 경영에서만 활용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들이 해당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게 논의가 되게 돼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것들이 활성화하게 되면 공공기관을 통해서 논의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ESG 경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ESG 행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SG 행정까지 어떤 가치들이 확대가 되면 그 이후에는 교육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즉 우리들의 일상에서, 우리들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주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ESG는 ESG 경영을 넘어서 ESG 행정, ESG 교육까지 우리 사회에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ESG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 그러면 과연 ESG를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은 있을까? 또는 ESG를 잘 실천하게끔 할 수 있는 기준들은 있을까? 라는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ESG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ESG 평가란 기업이 ESG를 잘 준수하고 있느냐, ESG를 기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 잘 실천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하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는 한국 ESG 기준원이라는 곳에서 하기도 하고요. 서스틴베스트라는 역시 평가 기관에서 하기도 합니다. 또 한국 ESG 연구소라는 곳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기관 모두 다 7개 등급으로 나눠서 해당 기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기업이 환경적으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너희 기업이 사회 책임이나 또는 인권 문제나 또는 다양한 사회 다양성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려하고 있는지, 또 해당 회사가 의사결정하는 이사회 안에 정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이, 다중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까지 고려하는 것이 ESG 평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ESG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좀 더 오랜 기간 중요성 그리고 중요한 가치로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ESG 평가 또는 ESG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또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을 구매하거나 또는 바라볼 때 저 기업은 ESG를 실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잣대, 또 중요한 기준으로 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SG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실천하고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ESG 개념에 대해서 총망라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좀 준비하시는데 되게 오래 걸리셨을 것 같아요. 그 그린 인터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여기서 좀 필요한 것들을 맥락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가 있을지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ESG의 맥락을 이 색감으로 표현한 것이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전문가들을 그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이제 들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도 좀 좋던데요. 네. 저희가 ESG 개념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실제로 ESG를 하고 계시는 실무자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루고 네네. 또 교수님과 함께 ESG 평가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까지 마련해 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좀 ESG 평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자면 애플도 ESG 평가에 만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네네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 ESG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이 단순한 성장,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이 아니라 단순한 성장을 위해서는 ESG 정책을 안 쓰는 게 성장에 유리한 측면이 다소 있습니다. 애플이 작년에 그 라이트닝 단자를 C 단자로 바꿨잖아요. 네. 바꿨던 이유가 있어요. 유럽에서 앞으로 이제 그 USB 단자를 C로 다 쓸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럽에 너희들이 납품을 하려면 USB-C로 너희 단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이 유럽에서 이 결정은 ESG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럽에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다면 애플은 라이트닝을 계속 썼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라이트닝을 USB-C 단자로 바꾸느냐는 사실은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ESG적 챌린지가 없을 때는 하지 않을 일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애플 역시도 그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기업일지라도 네. 이 돈과 그다음에 제도 이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고 좀 어렵게 결정하는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ESG 경영을 추구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죠. 기업들이 고민이 많겠네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화장품 회사에서 만드는 그 예쁜 용기 있잖아요. 네. 그것이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예쁜 쓰레기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그 플라스틱 용기를 단일 소재로 만들잖아요. 복합 소재로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실은 일반 쓰레기로 폐기해야 돼요. 또는 이제 그 화장품 회사에 반납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지만 이것이 제도적으로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서는 예쁜 쓰레기를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산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고객들도 이쁜 것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렵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겠어요. 그렇죠. 예.
ESG 평가가 그러면은 지속 가능한 기업을 ESG 평가로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지속 가능성과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사실은 존재하는데 네. 지속 가능성이 훨씬 더 오래된 개념이에요. 내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유한한 지구의 자원을 최대한 적절하게 활용해 너무 과하게 쓰지 마. 이 지속 가능성 이런 의미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유한한 지구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거는 뭐 5,000년, 1,000년 가도 상관없잖아요. 네. 그런데 지속 가능한 발전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후의 세대가 미래 세대의 발전을 내가 지금 저해하지 않을 정도의 그 발전을 이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훨씬 어려운 거죠, 현재. 그러네요. 네. 지속 가능성이랑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다른 네. 의미네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하고 싶겠지만 이제는 지속 가능 발전으로 전환됐고 이제는 지속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동치시켜서 쓰긴 해요, 이제.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안에 잘 살펴보면 네. 과거에는 환경적 요소가 그렇게 이제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지속 가능한 그 미래 세대를 고려한 내용들이 꽤 이제 잘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ESG를 실천하는 게 기업에게 중요하고 네. 아까 질문 주셨던 평가 기준만 잘 만들면 실제로 해당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이루면서 유지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평가를 잘 받으려면 사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들이? 기업이 지금 한국에서 주요하게 하고 있는 평가 기관들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네. 그거마다 다 이제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물론 그 평가 기준이 너무 난립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2년 전부터 ESG K 가이던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기존의 평가 기관들이 하고 있는 평가 지표들을 이렇게 쭉 추려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는 뭐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발생했느냐, 이산화탄소도 이제 뭐 한 3종류가 있는데 뭐 어쨌든 이산화탄소 얼마나 발생했느냐, 그다음에 토양 오염을 심각하게 했느냐, 수질 오염을 심각하게 했느냐 이런 지표들이 있어요. 이런 지표들을 고려하는 것. 그다음에 그 사회 영역에 있어서도 소셜 영역에 있어서도 그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노동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지배 구조에 대해서도 이 사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워낙 이제 다양하게 해당 그 평가 기관들이 제시를 하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는 그러지 말고 이 정도의 평가 지침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정도의 평가 지표로 너희들의 회사를 평가할 수 있으면 다른 기관에서도 괜찮을 거야라는 기준을 한 2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서스틴 베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해당 회사가 뭐 주식시장이나 경영공시나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에 자기 회사를 노출하는 그 공시 정보들이 있거든요. 네. 이 정보들을 쭉 추려 모읍니다. 이 모은 걸 가지고 일단 기본 점수로 하고 그 다음에 그 ESG와 관련된 다양한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해당 기업이 뭐 노동권을 침해했다거나 인권 유린을 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쭉 또는 이제 오너리스크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이런 이슈들을 하면 여기서 이제 감점을 하는 형태로 만들기도 해요. 그럼 해당 기업이 억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억울할 걸 대비해서 해당 기업에게 발표를 해놓고 야 너희들이 그러면 정말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에 대해서 소명해봐. 만약에 너희 기업을 내가 B라고 평가했는데 너희 기업은 스스로 A라고 평가한다면 왜 A가 됐는지 소명해보라는 소명권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로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장점은 해당 기업이 이 억울함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 네. 단점 측면에서 보자면 객관성이 약간은 결여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평가 기관별로 평가하는 기준이 서로 다른 걸까요? 그 ESG라고 할 때 저는 이거를 동일하게 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E라고 하면 환경 경영을 이야기하고 네. S는 사회 책임 경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다음 G가 남잖아요. 네. G가 하나 요소라기보다는 사실은 환경 경영과 사회 책임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 구성이 합리적으로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오너 일가만
이사회에 들어가 있으면 환경 경영을 하는데 의사결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오너일가뿐만이 아니라 뭐 지역 주민들이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해 당사자들 예를 들면 뭐 그 외주 업체 직원이 들어가 있다거나 그 기업의 대표가 들어가 있다거나 뭐 인권단체 변호사들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렇게 이사회 구성이 다양한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을 수렴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되면 환경 경영과 사회 책임 경영 결정하는데 훨씬 더 쉽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지배 구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과거에 한국은 이 지배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배 구조 쪽으로만 파다 보니까 한국 ESG 기준원 같은 경우는 과거의 지배 구조를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을 보고 네. 사회 책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많이 보는 거죠. 예. 서스틴베스트 같은 경우는 약간 비밀리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밀리에요. 예, 왜냐하면 투자 회사에게 정보를 주거든요. A라는 기업을 투자를 하려고 B가 투자를 하려고 네. 하는데 야 A라는 기업이 ESG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난 너무 궁금해. 알려줘.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보고서를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차갑게 본다고 할까요? 예, 그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좀 있는 거죠. 평가 기관마다 기준이 약간씩은 다르네요. 그렇죠. 강조점이 좀 다르죠. 사실 ESG 평가하는 기관이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타당성과 신뢰성 쪽에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런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설명했듯이 K 가이던스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런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ESG 평가 기관의 역할이 현재는 그 회사에게 투자할 때 어떻게 하느냐예요. 네. 예, 그리고 또 그거는 그 투자 기관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뭐 은행 금융권도 있겠지만 정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가가 난립하는 것들을 좀 막고 평가를 좀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려면 정부 투자할 때 뭐 연기금을 투자한다거나 이럴 때 실제로 ESG 평가를 조금은 K 가이던스에 맞게 좀 뭐 설정하고 이러면은 조금 완화될 수는 있겠죠. 그런 문제들이. 정부 쪽에서는 사실 이쪽에 많이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입장인가요? 안 하고 있다가 네.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국제관계나 그 대미 무역이나 대유럽 무역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ESG와 관련된 소위 경쟁력 또는 인지도를 높여놓지 않으면 해외에 수출하는 데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기 시작했죠. 정부에서도 확실히 좀 기준을 잡아줘야 ESG를 투자하는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ESG 평가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면서 기업들이 이 ESG 평가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것 같아요. 이러한 점을 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조금 비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네. 그 기준에만 맞추면 좋겠어요. 네. 그 기준에만 맞추면 우리 뭐 100대 기업, 200대 기업들이 소위 ESG 평가로 일컬어지는 그런 기준들에 맞춰서만 기업 활동이 돌아가면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좀 좋아지고 아름다워지긴 할 텐데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해당 기업은 이윤이 줄고 때로는 경영의 존폐위기까지 있을 거라고 아마도 생각하실 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지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ESG적 요소를 이제는 찾으니까 네. 전 세계가.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ESG 워싱, 그러니까 ESG를 실천하는 척 하는 거. 그러니까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물리적 기준에만 맞추는 거죠. 예를 들면 이사회 구성 안에 지역의 대표 주민을 넣어야 된다 네. 이런 게 들어간다면 자기가 아는 지역의 주민을 넣는다거나 아직까지도 그렇게 네, 그럴 수 진행이 있죠. 되고 이렇게 있군요. 숫자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자기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넣으면 실제로는 ESG 워싱이 되는 거죠. 근데 시민들이 이건 알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도적으로 막아야 될 측면이 있긴 한데 지금의 우리의 수준은 어쨌든 기업이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네.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ESG를 실천하려는 다양한
그 회사의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게 현재는 먼저다. 무엇이든 좀 실천하려고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시는 지금 거예요. 이제 그거를 좀 깊이 있게 질적으로 어떻냐를 묻는 순간 네. 그리고 양적 확대도 안 되게 되니까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좀. 물론 이제 네. 대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뭐 현대자동차나 또는 삼성전자나 이미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네. 이 기업들은 세계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이미. 큰 기업들은 하고 네, 있군요. 이미 이제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은 국제 기준을 맞춰야 되니까요. 음.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지금은 양적 확대가 중요하다. 음.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우리가 질적 확대를 요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양적 확대는 일단은 우리 산업 전반에 네. 대해서는 좀 양적 확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ESG 평가 기관이 다양할수록 평가 체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입장에서는 사실 이 평가 체계를 통일성 있게 가져가야 좀 더 ESG 경영이 실천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교수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관점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통일된 하나의 기준이 있으면 좋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하나의 기준만 또 있다면 그 기준이 권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놓고 그 다음에 그 해당 평가 기준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보면 좀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A라는 평가 기관에서 하는 평가는 환경 쪽에 좀 우선순위를 둔 평가를 하는 거예요. ESG 중에. 네. 예를 들면 내가 환경 기업에 투자하려면 A라는 평가 기관에서 한 거를 가져다 쓰면 되고 B라는 평가 기관은 사회 참여를 되게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화된 평가 그렇죠. 기관별로 그걸 네. 가져다 쓴다. 그런 인식들을 이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음. 네, 평가 기관 내에서도 아마도 이런 전문성들은 차츰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전문성을 가져라라는 네네네. 입장을 강조해 주신 네네.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용평가 기관들 중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마다 다 그 해당 국가나 기관들이 필요한 것 가져다 쓰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립하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네. 해당 기관이 그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그 공개된 평가 기준을 통해서 평가를 해봤을 때 어떤 부분에 가중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아는 게 그런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전문성을 가진 분야의 기관의 자료를 끌어다 쓰면은 평가 등급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예, 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기업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화두는 ESG 평가를 잘 받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예. ESG 평가 잘 받는 방법 과연 무엇일까요? 야, 이게 어려운데요. ESG가 여러분의 기업 활동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해야 된다. 이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그래 ESG 평가라는 걸 하는데 그래 평가를 하는데 그게 언제 우리를 평가할지도 몰라. 다만 ESG가 앞으로 전지구적인 화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ESG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높이고 네.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뭐 환경적인 요소도 좀 고려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사회를 좀 고려해보고 좀 이렇게 해볼까라는 노력들을 지금은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양적 확대가 먼저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인식도 알려드리고 조금 차근차근 발자취를 밟아가는 거 네, 원하시는 네, 거네요. 네, 네. 오. ESG 평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다뤘었는데 결론적으로 좀 도출되어야 할 내용이 ESG 평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어야 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ESG 평가가 어떻게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먼저 양적 확대가 중요하다. 현재는 좀 그 대기업 중심, 중견기업 중심의 평가 기준들이에요. 네.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중소기업들이 그 평가 기준에 자회사를 맞춰서 볼 수 있도록 양적 확대가 중요하다는 거 하나랑요. 그다음 두 번째는 평가 기관마다 자기들의 평가 기준을 명확히 오픈하고 그 공개된 가운데서 해당 평가 기관의 특징들을 일반인들 또는 이제 기업들 또는 투자회사들이 알 수 있는 이런 투명한 평가
방법론 뭐 공개 뭐 이런 것들의 방향이 잡히면 그 이후에는 이 시장이라는 것이 좀 괜찮은 방향으로 수렴되는 경우가 있죠. 정부 쪽에서 노력해야 하는 방안이 좀 많은 거네요. 계속 오늘 말씀드린 양적 확대가 덜 되다 보니까 정부의 노력들이 보이지 않기도 하고 뭐 그런 측면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저희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ESG 실천 네, 같아요.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 공식 질문이 네. 있는데요. ESG는 뭐뭐다 이렇게 한 단어로 설명해 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ESG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다. 네. ESG는 가치라고 하면 우리가 뭐 사랑의 가치, 그다음에 아파트의 가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치라는 것은 앞에 말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네. 즉 그 앞에 것이 귀중하다, 소중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조금 깊이 이야기하자면 가치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선한 욕망과도 다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네. 말이네요. 예, ESG란 추구해야 될 어떤 것인데 그 안에 이기적 욕망이 아니라 선한 욕망이 담겨져 있는 가치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듯이 ESG의 실천 요소들을 잘 실천하면 실제로 단순히 기업만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도 괜찮아지고요. 여러 조직들도 괜찮아져요. 심지어 집도 괜찮아져요. 집에서 그 내 식구가 있는데 ESG 중에 이제 그 거버넌스,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동일하게 한 표를 행사할 네. 수 있는 가족회의를 만든다. 이런 것도 되게 단순하지만 네. ESG적 실천과도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SG 경영 성과를 어떻게 가시적으로 평가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오늘 안지훈 교수님과 함께 기업들이 ESG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ESG 평가 방법과 우리가 작은 실천부터 ESG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까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 나눔재단이 교통약자의 복지 서비스를 위한 특장차를 지원합니다. 특장차는 이동식 밥차, 목욕차와 구급차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개조된 차량으로 지역의 복지시설에 각 한 대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한국의 탄소중립 지원 정책 예산이 주요국 대비 최대 7분의 1 수준으로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탄소중립 법제화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부족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 개선과 재정적 지원이 더욱 절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편의점 900여 곳을 편의점 동행 쉼터로 개방해 이동 노동자들이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쉼터는 겨울철 추위에 노출된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전망입니다. 충북 제천시는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 8명에게 총 16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폐지 가격의 하락분을 보전하는 환경 입금이 폐지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함께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중요한 조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유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을 최종 승인하고 2027년부터 모든 회원국에서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은 역내와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 모두에게 적용되어 위험 지역과 제품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공급망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파특보시 24시간 종합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한파 저감 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을 위한 긴급 지원이 제공될 계획입니다. 야외 건설 근로자와 이동 노동자에 대한 안전 대책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12월 동행축제를 개최하고 100개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집중 할인하여 판매 수익과 물품을 기부하는 나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나눔 활동이 펼쳐지며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숲해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수어 숲해설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스마트폰 QR코드를 활용한 음성 안내 시스템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숲해설을 자동으로 송출하며 장애인들도 자연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강산업이 27일 서울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4 삼관나눔 콘서트를 후원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과 시설 출신 대학생들의 장학금 마련을 위한 행사로 아동들과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할 과제를 안았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슈에 마칩니다. 이번 체험 선행 현장에서는 나눔의 온기를 가득 담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 원각에서는 노인분들과 노숙인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제공하면서 그 희망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박세정 MC가 맛있는 밥을 함께 나누면서 일원으로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순간들이 펼쳐졌는지 그 따뜻한 하루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의 선행에 있는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체험 선행 현장 최선연의 박세정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 원각입니다. 이곳은 원경 스님이 운영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원각사 산하 복지단체인데요. 사찰과 급식소 그리고 복지기관이 한 몸이 되어 1년 365일 무료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탑골 어르신들과 노숙자 등 소외된 이웃의 복지센터이자 실버타운으로 통하는 이곳에서 제가 오늘 새벽부터 함께 급식 준비와 배식 봉사 등을 하며 선행 체험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출구 없는 매력을 가진 체험 선행 현장, 저와 한번 들어가 보시죠. 현재까지 87분께 나눠드렸습니다. 그거 저 이해 좀 하고. 지금 호박을 씻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배웠어요. 이렇게 쓱 밀고 또 이렇게 쓱 밀고 반 자르고
이게 또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밀지 않고 잘랐을 때 이렇게 더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밀면 싹 하고 싹. 아까 처음보다 더 잘하죠. 자, 이거는 야채 절단기에 이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우와, 너무 신기하다. 와, 좋은 세상이다. 멸치 육수랑 또 들어갈 게 있어요? 시전만 잘 지켜주신다면 오늘 보다 즐거울 것 같고요. 보람이 나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실 급식 봉사 하러 오셨는데 어떠세요, 소감이? 뭐 봉사활동 할 기회가 살다 보면 잘 없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같이 나와서 같이 봉사활동하니까 뜻깊고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국을 담당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맞아요. 이게 양도 중요하잖아요. 네. 아까 많이 넣으면 안 된다, 또 적게 네. 넣으면 안 된다. 어떠셨어요? 여기 정량 배식 생각보다 힘들어서 그럴 것 지금, 같아요. 마지막에 큰일 났어요. 제가 국을 더 끓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국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또 어르신분들이 이게 공평하게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국기 찬 거 보세요. 예,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깜짝 놀랐고 그래도 다들 감사히 잘 먹겠다고 하시는 인사 들으면 좀 왠지 모르게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따뜻하게 한 끼라도 좀 드실 수 있다라는 거에 조금 안도감 같은 게 좀 느껴졌고 앞으로 이런 분들께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좀 해봤습니다.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막 힘들어가지고 주저앉고 그랬는데 많이 힘드셨죠? 네, 저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겠어요. 매일 하신다는 게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리스펙. 아, 이때는 진짜 기억에 남는다. 진짜 역대급이야. 이런 거 있나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한 3번 있었어요. 사스 있었고, 메르스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걸르지 않고 식사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서 못 드릴 때는 도시락을 싸서 드렸었고 매일매일. 매일매일 도시락을요? 네. 와.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그런 마음이 서로 통해서 그런지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웃 어르신 같이 이렇게 대해주시고 그랬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분이 이렇게 소불고기도 지원해 네. 주시고 이런 후원이 있어야 여기가 운영이 원활하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분께서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불고기를 후원해 주셔서 어르신들께서 영양 보충을 할 수 있는 좋은 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소불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벌써 한 3년 넘은 것 같아요. 와, 저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얼굴 없는 천사분 정말 멋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993년부터 이 스님이 민간인 집을 얻어 수십 년 동안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해온 사회복지 원각에서 오늘 선행 체험을 진행했는데요. 연중무휴 노숙인과 저소득 노인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오며 매일 평균 300명의 무료급식을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순수 민간 후원과 자원봉사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봉사와 후원으로 행복을 함께 하실 분들은 이 따뜻한 한 끼 나눔에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쉽지만 오늘 최선현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선행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선현의 박세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ESG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SG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지, 그리고 따뜻한 국한 그릇으로 함께하는 감동적인 여정도 경험했는데요. ESG라는 단어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고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약속이 아닐까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모여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포커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